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8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나이덕 시인의 섭섬이 보이는 방, 자, 이중섭의 방에 와서라고 하는 이 부제를 갖고 있는 시인데, 자, 오늘도 이 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본격적인 작품을 독해를 하기 전에 일단 작품의 제목에서 단서를 삼을 만한 것이 있나 좀 보면, 자, 섭섬이 보이는 방이라고 하는 제목, 자, 어떤 섬이 보이는 방인가 봐. 근데 부제를 보니까 이중섭의 방에 와서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섭섬이 보이는 이 방이 이중섭의 방인가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은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누군가가 이중섭의 방에 와서 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중섭의 방 내지는 이중섭이 이 시에서의 어떤 초점이 되는 대상인가 보다. 자, 요 정도는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점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 시를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볼게. 자, 서귀포 언덕이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라고 돼 있어. 일단 서귀포니까 제주도인가 봐. 그 제주도 언덕 위에 초가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초가도 아니고 초가 귀퉁이에 있는 고방. 이 고방이라고 하는 게 창고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창고방. 뭐 조그만한 방인가 봐. 그런 방을 얻어서 아고리와 발가락꾼. 자, EBS의 뜻풀이로 나오는데 자, 이중섭의 부부가 서로를 불렀던 이 애칭이래. 자, 이게 원래 전부 다 어떤 신체적인 것과 연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자, 아고라고 하는 게 원래 턱인데 일본어로 턱이래. 자, 근데 뭐 이중섭이 이렇게 턱이 좀 길어서 아내가 이 이중섭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아고리라 불렀고 뭐 아내를 부를 때는 발가락꾼이라 불렀는데 이 아내의 발가락이 어떤 것과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었대. 근데 내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보면 뭐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애칭처럼 불렀다고 뭐 그렇게 써져 있는 글도 한번 읽은 적이 있어. 뭐 어찌되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아고리와 발가락꾼이 이중섭의 부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이중섭의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대. 자, 그럼 부부와 아이가 있었나 봐. 근데 창고방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아. 자,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두 사람이 누워도 꽉 찰 만한 좁은 방인데, 자, 거기에 위에 보면 아이들까지 키우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 아주 작은 방이 됐겠지. 자, 그리고 아주 비좁은 방이 됐을 건데, 자, 그래서 밑에 이런 표현이 나오나 봐.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깝다. 자, 그러면 이것은 관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자 자, 그런데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연상시키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가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의 문장을 통해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한 그런 방인데 자, 그래서 방보다는 관에 가깝다라고 보면 1차적으로는 방이 굉장히 좁다. 관처럼 좁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하는 것이 1차적인 건데 뭐 혹자는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이렇게 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이 머릿속에 연상시키는 어떤 죽음, 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좀 불행한 일이고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 이런 어떤 가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좀 불행한 그런 삶이다. 그런 미래를 암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읽어낼 단서나 이런 것들을 찾기 좀 쉽지 않잖아. 문맥적 흐름으로 본다면 일단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찬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방이 좁았나 보다. 관처럼 좁았나 보다. 요 정도만 읽어내도 상관없어. 그 뒤에 어떤 내용에 뭐 불행한 어떤 미래를 암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어떻게 아냐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너희들이 요 정도만 읽어내도 그리고 좀 더 어떤 작품 이해가 잘 돼서 그 부분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읽었다고 문제될 건 없고 이 부분에서는 일단 방이 좁은 방이었다.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겠지. 자, 그러면서 그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자, 개나 조개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보냐,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뭔가 고방에서 창고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이런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와 조개라고 하는 게 뭔가를 대단한 게 먹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보잘것없는 뭐 우리가 바닷가에 제주도 바닷가에 사니까 자, 거기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았다. 자, 문맥적 의미로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보면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뭐 우리가 아이들이 해변가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자, 그 과정에서 모래알이 붙어와서 자, 방에 이렇게 오면 버석거리잖아. 자, 그렇게 버석거리더라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이렇게 돼 있어. 두 구절을 보면 자, 우리가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이라 했으니까 방은 원관념일 거고 조개 껍질은 보조관념일 거니까 자,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어. 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거네. 이 조개 껍질은 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개 껍질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여기에 직접적인 시어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조개 살 자,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뭐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일단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아무리 비좁아도 그 속에서 서로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뭔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서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자,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자, 그러니까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지금 부부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방의 초점. 우리가 제목에도 방이 나오지만 방의 초점이 나온 것 같아. 자 게를 삶아 먹은 것이 좀 미안했나 봐. 그래서 게를 그림 속에 그리고 자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서 상을 차린다. 뭐 우리가 어떤 소꿉놀이 하듯이 이렇게 낭만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변변한 살림살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서 그릇 대신 쓴 것이 소라 껍질이라는 얘기잖아.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떤 가난하고 좀 힘겨운 삶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변변찮은 살림살이도 이렇게 좀 잊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그러니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좀 더 보면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그랬어. 자 일단 방이 좁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누차 반복이 지금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고 자 이 자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현실 내지는 힘겨운 현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핍인 거지. 이런 결핍을 가졌더니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대. 자 그럼 어떤 상징화된 표현처럼 쓰이긴 했는데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가난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꿈꾸고 소망하고 자 어떤 이런 것들이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소망해야 될 이유 자체가 사실은 크게 없잖아.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방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거듭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자 이렇게 어떤 가난 자 그러면 소박하게나마 어떤 소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방이 조금이라도 넓었으면 뭐 이런 어떤 소망들 내지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자 이런 어떤 힘겨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뭔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그런 소망을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징화된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결핍이 큰 만큼 자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자 그러니까 적어도 현실적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까 전에 뭐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를 소망하고 꿈꾼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꿈속이나 그림 속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현실은 아니겠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꿈속 내지는 그림 속에서 아이들이 새를 타고 날아다녔고 자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대. 자 그리고 총소리도 거기에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자 어떤 꿈속 얘기 내지는 어떤 그림 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자체가 너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녔고 자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대. 자 이 탐스러운 복숭아는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는 어떤 그 현실적 측면과는 대비되는 풍요로움이라든가 내지는 넉넉함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자 복이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총소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표현에서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고 하는 건 어떤 꿈속이라든가 그림이잖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꿈속이나 그림까지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꿈속이나 그림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는 이 총소리가 늘 머릿속에 떠올랐거나 내지는 총소리를 늘 듣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총소리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꿈속이나 그림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머릿속에 소망하고 꿈꾸는 이 모습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이 눈부셔 할 날이 많았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하는 어떤 이 모습은 이중섭과 관련된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러운 햇빛이래. 자, 서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데 자, 햇빛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일단 화자가 이중섭이 살았던 그 공간 속에 와서 이중섭이 살았을 삶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뭔가 좀 안타깝고 서럽게 느껴지는 거야. 자, 참 서러운 삶을 살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겠지. 자, 그러면 그 감정으로 햇빛을 보니까 그 햇빛마저도 서럽게 느껴지는 거겠지.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서러운 햇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 이입된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런 표현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 자, 그렇게 서럽게 살았을 날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박지 속에, 자, 바다와 하늘, 그 다음에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뜬금없이 은박지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중섭이 살았던 삶을 머릿속에 지금 쭉 읽어왔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화가가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넉넉하진 않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은박지 속에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 아이들이 있다는 표현을 보면 이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박지 속에 이런 꿈에 소망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들을 그림 속에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한 현실,
자, 은박지에 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한 현실, 이 가난을 그림을 통해 승화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 이중섭이라는 어떤 화가의 예술적인 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어떤 예술의 정신, 이런 걸로 볼 수 있었을 건데, 비록 현실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그림 속에는 이렇게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가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뭔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그림 속에 담고 이런 현실을 이겨내고 싶었을 거야. 자, 좀 더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그러면서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자,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자, 물고기는 이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자, 이게 전부 다 어떤 꿈속의 내용 내지는 그림 속의 내용 같은데, 자, 이런 바닷가. 자,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자, 아고리와 발가락구는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열거됐던 이 부분까지가 어떤 행복, 자, 행복과 연관됐을 거야.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결핍이 있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비록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았던 것이 이중섭의 삶이었는데, 자,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구는 알지 못했대. 알지 못한 채 살았대.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겠지. 이런 행복한 삶이,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행복의 어떤 시작 지점이었을지, 아니면 어떤 그 행복이 길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진 못하잖아. 자, 화자의 입장에서, 시간적 순서의 뒤에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다 알고 보니까 그 행복이 길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상태에서 보면 이런 어떤 문장들이 가능하겠지만, 이 이중섭의 부분은 그게 행복의 시작 지점일지 아니면 그 행복이 아주 짧을지 알지 못한, 자, 그렇지만 가난하고 어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그 행복이 길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고리와 발가락구는 그렇게 알지 못한 채 살았어.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그렇게 알지 못한 채 살았어. 잘 보면, 자, 요 세 줄이 지금 도치가 쓰여진 건데, 자, 아고리와 발가락구는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자,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알지 못한 채 살았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자, 소라게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도 쓰였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문장의 순서를, 앞뒤 문장의 어순을 바꾼 도치의 표현도 같이 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도 썼고, 자, 그다음에 소라게처럼, 우리 소라게가 그렇잖아. 걔가 소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인데, 자, 원래는 자기 집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그 집에서는 언젠가 나와야 하잖아. 소라게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그런 맥락을 이 이중섭의 가족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화자가 이중섭이 살았던 방에 가서 이중섭이 살았을 어떤 삶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자,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지만 이중섭의 삶에 대한 어떤 연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과, 자, 그렇게 살아왔었을 때 이중섭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였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작품에서 외적인 어떤 중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만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나는 드러나지 않았어. 자, 어떤 객관화된 표현이나 나라고 하는 주관적 표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화자는 작품 속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자, 그럼 이런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하면, 일단은 이중섭의 방에 와서 이중섭의 가족, 이중섭 가족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일단 상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시는 너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화자 중심의 시가 아니라 이렇게 이중섭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초점이 되는 시야. 자, 그럼 이 대상이 초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중섭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 태도를 보이냐를 통해서 이 이미지, 이 긍정적인 대상인지 부정적인 대상인지 어떤 이미지를 잡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중섭에게 주어진 상황은 가난하고, 자, 그로부터 생겨난 어떤 힘겨운 삶이야. 자,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자, 이것은 일단 행복하게 살지만, 자, 마지막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행복이 길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내지는 어떤 은박지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거나, 내지는 소라껍질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삶, 어떤 힘겨운 삶,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상의 어떤 상황과 반응을 중심으로 일단은 예찬의 대상인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냐,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졌냐. 자, 근데 우리가 대상은 셋 중 하나라고 했거든. 자, 비판도 아니고 예찬도 아니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통해 보면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화자에게 전제된 정서, 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떤 그런 대상을 보고 느끼는 화자의 전제된 정서는 우리가 몇 작품에 걸쳐서 여러 번 봤지만, 일단은 연민,
어떤 안타까움. 자,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이중섭의 삶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느끼는 그에 대한 연민과 그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외적인 정보 없이 주어진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단은 자, 화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구체적 경험, 우리가 그 방에 갔다라고 하는 제목에도 드러나지만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특징점 하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 등장하지만 어떤 비유적인 표현, 자, 그리고 중간에 감정이 이입된 표현도 있었고, 자, 그리고 어떤 현실과 그 다음에 꿈속의 내용, 내지는 그림 속의 내용의 의미상의 대조 지점도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의 방식도 쓰이고 있다. 자, 요 정도는 일단 표현상의 특징에서 잡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보기와 관련된 필요성을 판단해 보는 또 시간이야. 자, 일단은 오늘의 보기도 자, EBS에 실려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가져왔거든. 자, 밑에 그림까지를 포함해서 EBS에 이 보기가 실려 있는데, 자, 이 보기를 우선적으로 독했을 때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수월했을까? 자, 이것들을 너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이중섭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 자, 6.25 전쟁의 발발로, 자, 6.25 전쟁의 발발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인, 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잠시 정착하여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자, 이듬해 일본에 건너가게 된 식구들과 이별을 한다. 자,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다 간 그에게 자, 역설적으로 당시의 삶은 행복했던 마지막 시절로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일단 6.25 전쟁.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총소리라는 말이 나왔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6.25 전쟁의 발발이라는 이 상황적 요인을 알고 우리가 작품을 봤다면 총소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주도에 잠시 정착했을 때 썼다고 했고, 자,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게 된 식구들과 이별했다고 했는데 그 이별한 장면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 구절과 연관시킬 수 있냐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자,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만약에 이 정보를 보고 갔다면 달라붙어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생기겠지. 자, 그렇게 의미가 파편처럼 돌아다니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그림에 관련된 설명들을 하는데 자, 그림에 관련된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줄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그림 1은 밝은 색채로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유화다. 자, 아이들이 새를 타고 자, 하늘을 날며 복숭아를 따는 어떤 평화로운 해변의 풍경. 자, 이것은 지상 낙원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자, 그림 2는 간결한 데생과 담체 기법으로 동심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데, 자, 벌거숭이 아이들이 자, 물고기를 잡고 개에게 물리기도 하며 한 대 뒤엉켜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 그림 3은 은박지를 재료로 한 어떤 독창적 기법을 통해서 자, 가족과 결합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자, 나에서는 요 나가 지금 이 작품인데 나에서는 이러한 그림들에서 시인이 떠올린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와 관련된 상념들이 드러나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정보를 먼저 읽고 나서 만약에 작품을 봤다면 우리가 꿈속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마지막 부분의 세 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구나. 왜 그러냐면 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거나 복숭아에 대한 언급이나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개에게 물리는 거나 내지는 어떤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이거 전부 다 시에서 나왔었거든. 자, 그러면 정보를 얻고 나서 머릿속에 담고 작품을 읽었다면 작품의 어떤 독해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거나 반응적인 어떤 요인을 잡아내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요인들을 알고 작품을 봤을 때 작품의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너희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정확한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너희들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기 확인까지 해서 이 작품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전 시가를 또 봐야 되는 시간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연시조를 보기 시작했거든. 자, 그런데 연시조가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몇 작품이 더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연시조 두 작품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정인보 시인의 잠오사라고 하는 작품과 그다음에 김상용 작가의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정리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볼 수 있을 만큼 최대치를 해보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작품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